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정이라고 해요. 올해 62이고 30살이 넘은 아들 하나 둔 평범한 엄마죠. 젊었을 땐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고 지금은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삶은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며느리 하나 잘못 본 죄로요. 그날도 마당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었죠. 햇살이 좋아서 참 평화롭다 생각했는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채로 다가왔죠. 어머님, 저기 이번 달에 좀 급해서 그러는데요.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전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작년에도 그 전에도 유진이는 자꾸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엔 신혼이니까 어렵겠다 싶어서 도와줬죠. 근데 이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태도에 참을 수 없었어요. 유진아, 이번 달은 안 될 것 같아. 지난번에도 안 갚았잖아. 나도 여유가 없어. 제가 말했어요. 그 순간 유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살짝 미소를 짓더니 제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그럼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님이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다고 남편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며느리가 속삭였어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물었어요.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잖아요. 약 드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정신병원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치매라도 걸렸단 말인가요? 저녁이 되자 남편과 아들이 귀가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며느리의 말을 이야기하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유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빠, 어머님이 오늘 갑자기 울면서 이상한 말 하셨어. 자꾸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셔. 그냥 두면 위험할지도 몰라.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죠. 믿고 싶은데 또 불안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진짜 괜찮으신 거 맞죠? 아들이 물었어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며느리가 절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침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여기 병원 상담 예약이에요. 내일 정신과 진료 받으셔야 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난 괜찮아. 나 이상한 거 없어. 제가 말했어요. 근데 어머님, 가족 동의만으로도 입원 가능하신 거 아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선 못 사시게 될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무서웠어요. 사람이 저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부엌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예전에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봤죠. 웃고 있는 저와 아들, 그리고 유진이. 그 웃음 속에 이런 날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고 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향해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는 칼날 같아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믿기지 않거든요. 유진이가 제 아들에게 몰래 준비하고 있던 서류. 그 안에 적힌 보호자 동의서. 그 종이가 저의 인생을 바꿔버릴 뻔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며느리가 내민 정신과 입원 상담서는 제 앞에 놓인 시한폭탄 같았죠. 문제는 아들이 그녀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반찬을 놓고 있는데 며느리가 아들 앞에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오빠, 여기 어머님 입원 동의서야. 가족 보호자만 사인하면 돼. 며느리가 말했어요. 입원까지는 좀,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 아들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오빠, 당신이 못 보면 몰라서 그래. 혼잣말 하시고 자꾸 칼 들고 있으시잖아. 우리 아기 태어나기도 전에 큰일 나면 어떡해?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저는 방문 틈 사이로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칼이라니요? 제가 언제 칼을 들었죠? 그날 저녁 일부러 아들 앞에서 생선을 손질했는데 그걸 위협으로 몰아간 거였어요. 그 짧은 순간조차 그녀는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탁에 앉아있던 남편이 나직하게 말했어요. 혜정아, 요즘 좀 불안정해 보이긴 해. 우리도 당신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금 나를 정신병자로 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죠? 며느리 돈 안 빌려준 죄밖에 없어요.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유진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아들이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며느리는 작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어머님, 돈 빌려주실 생각 없으신 거죠? 그럼 이거 곧 제출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주방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방 안에 불을 꺼놓고 남편과 아들이 잠든 틈을 타 며느리의 방으로 갔어요. 그녀의 방 책상 서랍을 열었죠. 거기엔 제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정신과 진료 기록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약봉지 사진들은 제가 먹는 소화제를 몰래 찍어 정신과 약인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녹취기에는 몰래 제 목소리를 녹음해놨던 기계가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며 그 자료들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정신병원 끌려가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어요. 유진아, 너 혹시 나 몰래 뭔가 준비하고 있었니?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 방에서 봤어. 서랍 안에 있던 것들. 이젠 나도 준비할게. 절대 너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제가 말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표정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말했죠. 어머님, 그럼 어머님도 알 거예요. 이 집에서 누가 강자인지. 어머님이 지금부터 겪게 될 일들 기대하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섬뜩했어요. 그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감시당하고 뒤통수 맞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저는 바로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옛날에 함께 장사하던 언니였죠. 법적인 부분도 알고 있는 든든한 사람이에요.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거 보호자 동의서 하나로 안 돼. 의사의 진단도 필요하고 영상 자료도 있어야 해. 언니가 알려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며느리는 조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저를 찍은 영상도 있을 수 있겠죠. 조용히 반격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예상대로 제 앞에 앉았죠. 어머님,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돈 빌려주실래요? 아니면 입원하실래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 그대로 녹음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나도 선택할게.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 유진이의 목소리가 녹음된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돈 안 빌려주면 입원시키겠다는 그 한마디.
그 순간만큼은 이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 싶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에 조용히 방에서 경찰 민원 신고 앱을 켜고 녹음 파일을 첨부하려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더니 그녀는 순식간에 다가왔죠.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네 목소리 녹음했어. 이제 경찰에 넘길 거야.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증거 있어. 제가 말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유진이는 천천히 웃으며 식탁에 앉았어요. 좋아요. 넘기세요. 대신 그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조용히 저에게 내밀었어요. 거기엔 아들 직장 내부평가 보고서 복사본이 있었어요. 그 밑에 빨간 줄이 그어진 문장이 적혀 있었죠. 최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음. 어머님, 아드님 직장 평가 내부에선 민감하거든요. 이런 문제 생기면 인사팀이 가만히 있을까요?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친구가 병원 인사과에서 일해요. 가족 문제로 신고 들어가면 조사 들어오겠죠. 그럼 당신 아들은 문제 있는 집안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얀 가운 입고 환자들과 웃던 그 모습이요. 아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 왜 아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녹음, 경찰? 그럼 나도 보호받아야죠. 서로를 위해 조용히 넘기면 좋겠네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꾹 쥐고 있었어요. 지금 제출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며느리 말대로 되면 아들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 방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난번 말씀드린 그 300만 원 오늘 가능하실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통장에 돈이 거의 없는데. 제가 힘없이 말했어요. 퇴직금 일부 남아 있으시잖아요. 그거 정리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그날 은행으로 갔어요. ATM 앞에 서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 집에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그래도 결국 300만 원을 인출해서 흰 봉투에 담아 유진이에게 건넸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제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근데 세상에 마지막이란 없어요. 사람 마음은 늘 바뀌는 거니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고 아주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돈 안 빌려주면 입원하실래요? 그 차가운 목소리. 지워버릴까 아니면 다시 경찰에 넘길까? 수백 번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살 순 없다는 거요. 제 삶은, 제 정신은 아직 멀쩡하니까요. 며느리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주고 돌아선 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지쳐 있었어요. 눈가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날 밤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요즘 유진이랑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무슨 일이라니? 제가 되물었어요.
유진이 말로는 엄마가 자꾸 자기한테 험한 말을 한다고 해서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는 험담까지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입시키는 건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걔한테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제가 말했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도 좀 이해해 보세요. 유진이도 임신 중이라 예민하잖아요. 서로 좀 참고 지내면 안 돼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은 지금 진심으로 유진이 말만 믿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듣지 않아요. 며느리는 조용히 웃으며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어머님, 이제 아드님도 제 편이에요. 이제 진짜 고립되신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치를 떨었어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피로 낳고 손으로 키운 아이예요. 그런데 이젠 제 말보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더 믿고 있어요. 며칠 후 며느리는 슬쩍 제 방문을 열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엔 조금 큰 금액이 필요해요. 1,000만 원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1,000만 원? 유진아, 내가 무슨 은행이야? 어디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니? 제가 소리쳤어요. 아기 태어날 준비도 해야 하고 집 리모델링도 조금 해야죠. 아, 걱정 마세요. 이번엔 빌리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왜 너한테 그 돈을 줘야 해? 제가 말했어요. 그때 며느리는 태연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응, 오빠, 나 어머님이랑 얘기 중이야. 근데 어머님이 또 화내셔. 우리 엄마도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나도 방법이 없어. 며느리가 통화하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제가 물었어요. 아, 당신 아들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그 웃음은 이젠 공포 그 자체였어요. 며칠 후 아들이 퇴근하고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유진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자꾸 혼자 울고 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하는 순간 며느리는 또 아들을 이용해 저를 궁지로 몰겠죠. 그녀는 이미 여러 번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아무 일 없었어. 내가 요즘 좀 예민했나 보다.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들을 하나하나 들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그걸 꺼내는 순간 아들의 직장, 아들의 삶, 그 모든 게 흔들릴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라도 제 아들이 정말 며느리와 함께 이 일을 계획했다면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요. 제가 키운 아이가 저를 배신하고 저를 내치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정말 참을 수 없을 거예요. 며느리는 결국 다시 돈을 요구했어요. 그 금액은 1,000만 원. 이제는 아예 빌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번엔 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 너무 지쳐 있어요. 이 집에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녀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임신한 몸을 감싸 안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지갑을 열어 담배를 꺼내던 손이 잠시 멈칫할 뿐이었어요. 저는 지켜보다가 결국 서랍 속에 남아있던 적금을 깨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1,000만 원을 건넸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제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웃음엔 진심이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동네 시장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부탁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거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누가 어디 다니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인은 며칠 후 젊은 조카를 소개해 줬어요. 핸드폰 위치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SNS 활동 같은 걸 분석할 수 있다는 친구였어요. 아주머니, 며느님 핸드폰 번호만 주시면 제가 조용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건 안 하고요. 그 청년이 말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청년이 저를 불러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며느님, 이런 데서 자주 목격돼요. 청년이 말했어요. 사진 속에서 유진이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바에서 와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배는 임신한 여인 같지 않았고 짧은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웃고 있었죠. 다른 사진에선 압구정 명품 거리를 걷는 모습이 있었어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손엔 쇼핑백이 가득했고 그 뒤에는 낯익은 그림자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이건 우리 아들이에요. 같이 간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네. 두 분 카드도 같이 썼고 사진마다 함께 있더라고요. 술집에도 쇼핑몰에도요. 청년이 말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제가 혼자 일하며 허리 다치고 무릎 갈라져가며 키운 아들이에요.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었던 아이였어요. 아버지보다 저를 더 따르고 제 생일엔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제 돈으로 와인 마시고 명품을 사며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조용히 눈 감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불을 끄고 혼자 울었어요. 숨이 넘어갈 듯 울었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물고 울었어요. 이 집은 이제 저에게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이유로 저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이대로 끝나면 그들은 저를 정말 미친 사람으로 몰아 정신병원에 보낼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 자식까지 그 일에 가담했다는 것에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복수해야 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 방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유진아, 어제 말했던 병원 예약 언제 가면 돼?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조금 놀란 듯 보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입원 생각해 보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래야 너도 편하겠지. 넌 내가 이 집에 없길 원하잖아.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기분 좋은 듯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녹음기 2개, 카메라 1대, 그리고 자필 기록 노트를 새로 사서 방 한구석에 숨겨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진짜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예요. 며느리의 거짓과 아들의 배신을 확인한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침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서랍 속에 녹음기와 자필 노트를 꺼냈어요. 모든 시작은 기록이에요.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하니까요. 그날부터 매일 저는 며느리와 나눈 대화, 아들의 눈빛, 심지어 남편의 말투까지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두기 시작했어요. 집 안 곳곳엔 소형 녹음기를 숨겼죠. 부엌 찬장 안, 제 방 시계 뒤, 심지어 베란다 화분 속까지요. 며느리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며칠 후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진짜 어머님이랑 이러고도 괜찮은 거야? 아들이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그 돈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거야? 며느리가 말했어요. 난 그냥 이게 너무 죄책감 들어서. 아들이 말했어요. 죄책감? 그럼 어머님이 당신 인생 망쳐도 괜찮아?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였어요. 둘이 공모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거실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어제 자정즈음에 소리 지르셨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제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희 집 거실에 CCTV 있는 거 아시죠? 소리 녹음까지 되는 기종이에요. 어제 어머님 베란다에서 혼잣말 하시며 욕하셨어요. 그 장면 다 녹화됐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제가 설치한 녹음기는 며느리 몰래 설치했지만 그녀는 저보다 먼저 CCTV를 설치해놨던 거예요. CCTV는 누가 설치한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작년이요. 어머님이 혼자 있을 때 위험할까봐 설치했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폰을 꺼내 영상 일부를 보여줬어요. 거기엔 제가 베란다에 나가 이것들 다 죽여버릴까? 라는 말과 함께 울부짖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사실 그건 제가 너무 분해서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었어요. 진심도 아니었고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장면만 잘라 보여주면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죠. 며느리는 다음 날 이웃 김 여사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김 여사님, 우리 어머님이 요즘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가끔 새벽에도 소리 지르시고 베란다 문도 열고 그러세요. 그래서 걱정돼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그럼 조심해야겠네요.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야 말이죠. 이웃 김 여사님이 말했어요. 그 둘의 대화를 저는 부엌 뒤편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시장에 갔더니 몇몇 아주머니들이 절 흘끗거리며 수군거렸어요. 요즘 그 집 어머님 정신 좀 이상해졌대. 아휴, 세월 무서워.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 소문은 순식간이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사회적으로도 고립시키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섭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무너지진 않았어요. 이번엔 다르니까요.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였어요. 이건 명백한 심리적 학대예요. 녹음 파일, 영상 파일, 그리고 당신의 자필 기록. 그게 다 모이면 입증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제가 정말 법적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정신병원으로 끌려가실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단호히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을 지나며 CCTV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유진아, 그 카메라, 내가 자랑하는 그 CCTV. 조만간 경찰서에서도 보게 될 거야. 제가 말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방문을 살짝 열며 속삭였어요. 어머님, 그 전에 입원하시면 안타깝죠. 정신병원 서류 준비는 이미 다 끝났어요. 남은 건 저희 가족의 동의뿐이에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이 없었어요. 오히려 승리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는 걸요. 며칠째 이어지는 무언의 전쟁 속에서 저는 며느리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위장된 친절이나 가식적인 눈물은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확신만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확신은 바로 그날 현실이 되었어요. 그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난히 정장 차림이 눈에 띄었고 아들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 며느리의 방문 너머로 들은 전화통화 속 짧은 단어들 때문이었어요. 정신과 동의서.
오늘 오전까지. 그녀는 드디어 저를 병원에 보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었어요. 서류 접수, 가족 동의, 그리고 입원 날짜 지정.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숨겨놓았던 증거 파일과 노트,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미 며느리의 협박과 조작은 충분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공개하진 않았어요. 시기만 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마음 한켠이 흔들렸어요. 정말 이걸로 며느리를 법적으로 고소하면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릴지도 몰라요. 아니, 이미 끝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무거운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현관에 나가보니 뜻밖에도 경찰 2명과 함께 정신과 담당 의사 1명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되시죠? 가족분들이 보호 입원 절차를 요청하셨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그동안 듣기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믿었던 가족이 저를 정신병 환자로 몰고 있는 장면이 너무 기괴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남편이 다급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잠깐만요. 이건 다 오해입니다. 그 한마디에 현장이 멈췄어요. 남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 우리 집에 CCTV도 몰래 설치하고 제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 일부러 약까지 바꿨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이 서류, 며느리가 몰래 위조한 겁니다. 남편이 꺼내든 건 의사 서명란이 조작된 정신과 진단서였어요. 사인 위치와 날짜가 불일치했고 담당 병원의 로고도 실제 병원 것과 다르다는 걸 남편은 지인의 도움으로 확인했대요. 경찰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고 일단 입원 절차는 중단되었어요. 담당 의사도 표정이 굳어졌죠. 그는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식의 보호 입원 요청은 법적 분쟁 소지가 큽니다. 오늘 절차는 보류하겠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거실 한가운데 앉아버렸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에 서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싸늘함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지금껏 알고 있었던 사실을 왜 이제야 말했는지, 어쩌면 그도 며느리의 편에 있었다가 뒤늦게 돌아선 건 아닌지. 저는 그날 밤 거실 한복판에서 며느리의 조작된 진단서 복사본을 찢으며 다짐했어요.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진짜 복수를 시작할 거야. 남편이 막아낸 강제 입원 시도는 내게 잠시 숨 돌릴 틈을 줬지만 며느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사람이었고 저는 그보다 한 발 앞서야 했어요. 저는 다시 내 노트와 녹음기,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진짜로 그 여자의 모든 걸 파헤쳐야겠어.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더 이상 며느리를 감싸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죠. 자기가 너무 늦게 저를 믿었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며칠 뒤 저는 지인의 소개로 회계사무소에 다니는 중년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오래전 시장에서 장사를 같이 하던 언니의 친구였고 조용히 가게 흐름이나 통장 내역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며느리 유진이 사용하던 카드 내역, 계좌 이체 흔적, 급작스런 현금 인출들. 이상한 점은 곳곳에 있었어요.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고 하기엔 현금 인출이 너무 빈번했고 이체된 계좌 중 하나는 남편도 모르는 제3의 계좌였어요. 이 통장, 어머님 이름으로 개설한 게 아니라 아마 유진 씨의 예전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비자금 같은 형태죠. 회계 여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동안 그녀가 나에게 손을 벌릴 때마다 했던 말,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아기 준비 때문에요. 그 모든 말이 거짓이었단 걸 확신했어요. 그 통장은 6개월 전부터 급격히 입금이 많아졌고, 심지어 그 안에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과 액수가 거의 일치하는 기록들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 돈을 자기 명의도 아닌 숨겨진 계좌로 따로 모으고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호텔바에서 명품 매장에서 탕진한 돈 외에도 더 많은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통장 복사본을 보여줬어요. 그도 충격을 받은 눈치였지만 묘하게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그 통장, 나도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디서?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 속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진실을 하나씩 모으는 게 중요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침에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클래식 음악을 틀고 남편에게는 밥상을 예쁘게 차려주고 저를 향해선 여전한 무표정으로 지나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녀는 겉으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또 다음 계획을 짜고 있을 거라는 걸요. 며칠 뒤 결정적인 단서가 또 하나 잡혔어요. 통장 거래 내역 중 하나가 한 병원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바로 유진이가 절 정신병원에 보내려 할 때 사용했던 병원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병원은 그녀가 말했던 정신과 의원과 달랐고 그 병원은 신경정신과가 아닌 단순 일반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단서가 발급됐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저는 남편을 데리고 몰래 그 병원을 찾았어요. 접수 창구에서 조용히 문의했어요. 혹시 이 날짜에 유진이란 이름으로 진단서 발급한 적 있나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건 보호자 명의로 위임된 서류였어요. 직접 진료는 안 받으셨고 대리인이 서류 요청해서. 직원은 더 이상 말하길 꺼렸지만 저는 그 말에서 공모자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그녀 대신 병원에 갔고 누군가의 동의로 진단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제가 가진 증거들을 한 장 한 장 정리했어요. 이젠 며느리를 향한 분노뿐 아니라 이 가족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공모자까지 밝혀야 했어요. 그게 아들인지 남편인지 아니면 모두였는지. 며느리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를 확인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회계 여성을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제가 건넨 통장 사본을 분석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 통장은 단독 명의가 아니라 공동명의 계좌였어요. 그 말에 등골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공동명의요? 누구 이름이요? 입안이 말라붙었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남편분 성함이 적혀 있어요. 확인해 봤는데 서류상으로 명확히 연결돼 있어요. 이 정도면 재산 은닉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녀는 더 말을 아꼈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얼마 전까지 분명 며느리의 행동에 분노했고 제 편에 서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녀와 함께 통장을 만들고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했고 남편이 방에 들어오자 뒤따라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통장 복사본을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놨어요. 이 계좌 당신 이름이에요. 그는 놀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곤한 듯 눈을 감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가 처음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유진이 협박했어. 내 명의로 대출받은 그 일, 당신 몰랐지? 몇 년 전 사업 자금 때문에 했던 대출. 그게 불법이었거든. 그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남편은 과거 사업이 어려웠을 때
불법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서류 조작까지 했던 사실을 유진이 우연히 알게 됐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그 약점을 쥐고 남편에게 거래를 제안했고 대신 통장을 만들고 자신이 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고 했고 그땐 저도 몰랐지만 점점 요구가 커지고 돈이 커지면서 남편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게 됐던 거였어요. 저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했던 남편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그때도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동안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데 입도 뻥긋 안 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지만 제 안에선 뜨거운 울분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다. 며느리 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그 안에서 유진이는 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이제 거의 다 끝나가. 어머님 쪽은 아예 외부랑 단절시키면 돼. 아버님도 내가 관리 중이니까 걱정 마. 저는 문 뒤에서 조용히 등을 기대고 섰어요. 아들이 있는 방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더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요청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재산 은닉, 심리적 학대, 사기. 지금부터는 제가 움직일게요. 변호사가 힘주어 말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 손에 녹음기, 다른 손에 노트를 들고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제 자신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아침 검은 파일 한 권을 가방에 넣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노트에는 날짜별 정리된 사건 기록, 녹음된 USB, 계좌 복사본, 병원 영수증까지 꼼꼼히 정리돼 있었어요. 며느리와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는지, 어떻게 제 돈을 빼돌려 자신들 명의로 숨겨놓았는지. 저는 그 모든 걸 눈으로 보며 견뎌왔고, 이제 그걸 세상에 드러낼 차례였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냉철했고 신중했고 동시에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은 제 억울함에 동조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안도감에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죠. 그런데 모든 서류를 다 넘긴 뒤 그가 꺼내든 마지막 종이 한 장에서 저는 다시 얼어붙었어요. 이건 병원에서 입수한 보호자 동의 관련 문서예요. 당시 보호 입원 시도를 위한 서류였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바라봤고 그 문서 하단에 찍힌 이름을 보았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보호자 성명 이재훈. 제 아들의 이름이 거기 찍혀 있었어요. 아들이 직접 저의 입원 동의서에 서명했던 거예요. 숨이 막혔어요. 그가 침묵했던 이유. 그가 며느리의 거짓에 눈 감았던 이유.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를 버렸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고 길가에 피어난 꽃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 마음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선 며느리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서랍 속 작은 금고를 열어 20년 전 남편과 함께 적금으로 들었던 예금 통장을 꺼냈어요. 그 통장은 아직 건들지 않은 마지막 자산이었어요. 제 이름 하나만 남아있는 진짜 저의 것이었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해요. 더는 이 사람들과 같은 지붕 아래에 있으면 제 정신도 제 인생도 다 부서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 제가 받았던 고립감, 모멸감, 배신감을 그들도 똑같이 맛보게 해주는 것.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소송 진행해 주세요. 며느리, 남편, 그리고 제 아들 모두 포함해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잃은 것들을 되찾기 위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소송을 결심한 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연민도 기대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부터 저는 제 방식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어머님, 그렇게 화내시다 진짜 병원 가실라. 그녀는 저를 조롱하듯 웃곤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곧 그녀 자신에게 돌아갈 줄은 며느리도 아들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며느리의 정신적 불안정 증세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친구에게 소리치며 전화를 하는 장면, 스스로 유산을 언급하며 술을 마시는 모습,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계단에서 미끄러진 뒤 남편을 협박하던 영상. 이 모든 건 제가 숨겨둔 카메라와 녹음기로 확보한 자료들이었어요. 심지어 병원에 제출된 진단서 중 일부는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사의 내부 증언까지 확보했죠. 저는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예약했고 며느리와 남편의 조작된 서류들을 보여주며 그녀의 심리적 위협성과 조현적 행동에 대해 설명했어요. 며칠 뒤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에 대한 입원 심사 요청이 접수되었고 제가 제출한 자료들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평소처럼 며느리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고 흰 가운을 입은 병원 직원 2명과 경찰 1명이 들어섰어요. 남편과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소리치며 일어났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요? 며느리가 외쳤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지? 이제는 너 차례야.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버텼지만 병원 측은 입원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설명했어요. 가족 이인의 동의와 진료 기록, 외부 신고 접수까지. 어머님, 아들까지 감옥에 보내시겠다고요? 정말 무섭네요. 끌려가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절 노려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 넌 내가 정신병자라고 했지. 그럼 너 지금 거울 좀 봐. 그녀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결국 병원 차량에 실려 떠나갔어요. 남편은 말없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이 집엔 완벽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거실을 걸으며 오래된 커튼을 걷었어요. 햇살이 다시 들어왔고 창밖에 핀 작은 목련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인생을 지킨 느낌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병원으로 실려간 뒤 집안은 고요했어요. 그동안 그녀가 만들어낸 긴장과 위선의 기운이 사라지자 모든 공간이 텅 비어 보였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켜놓고 있었고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출근하는 척하며 매일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마른 밥을 씹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걸까? 증거는 이미 충분했어요. 남편이 며느리와 함께 만든 비자금 계좌, 아들이 입원 동의서에 서명한 기록, 그들의 침묵, 외면, 공모.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남편과 아들에 대해서도 소송 가능하죠? 그는 단호히 말했어요. 가능하고 충분합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있자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어릴 적 제 품에 안겨 울던 모습, 남편이 허리 다쳐 병원에서 혼자 누워있던 날, 겨울밤 세 식구가 함께 웃으며 뜨거운 찌개를 먹던 시간. 저는 결국 그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어요. 그들이 벌인 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제 사람이었다는 기억만은 끝까지 버릴 수 없었던 거였죠. 저는 조용히 집안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묵은 옷들, 가족 사진, 부엌 한쪽 구석에 놓인 녹음기들. 하나씩 상자에 담고 서랍 속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손대지 못한 4명의 예금들. 그리고 남편 몰래 제가 꾸준히 모아둔 자금 일부.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고 집을 처분하겠다고 말했어요. 며칠 뒤 집에는 매물 스티커가 붙었고 부동산 중개인이 들락거리며 사진을 찍어갔어요. 남편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표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짐을 하나의 가방에 모두 담았어요. 옷, 노트북, 책 몇 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썼던 고무장갑 한 켤레. 이 집에서의 저를 상징하는 물건 같았어요. 떠나는 날 아침,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 번도 불지 않았던 벽난로를 바라봤어요. 거기엔 아직도 가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조용히 떼어내고 상자 안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짧게 말했어요. 너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가장 미친 건 그들을 끝까지 믿으려 했던 나 자신이었다는 걸.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가방을 메고 한 발자국 내디뎠어요.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나로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그 길 위엔 아무도 날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썼죠. 하지만 끝내 남은 건 저 혼자였어요. 지금 이 순간 저처럼 살아오신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